간단하게 솔리디티에 어떤 문법이 있고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작성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그런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솔리디티를 작성을 할 때에는 이제 웹 아이디처럼 이제 리믹스 아이디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처럼 따로 VS 코드나 아니면 인텔리제이와 같은 다른 아이디를 활용하여 작성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VS 코드에서 이제 리믹스 아이디와 연결을 하여서 같이 함께 작성을 하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큐멘테이션에 가가지고 한번 확인을 하셔서 리믹스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연결하면 간단하게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일단 이런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간단하게 솔리디티는 어떻게 작성이 되고 토큰의 규격은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 규격이 맞지 않으면 이제 이더스캔이나 클레이스코프 같은 부분에서 어떻게 토큰으로 인식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영상으로 다루어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따로 두서없이 바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버벅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솔리디티를 사용을 할 때에는 일단은 버전을 명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어떤 버전의 솔리디티를 사용할 것인지 명시를 해주게 되고요. 이 부분에서 예를 들면 이러한 버전을 사용하겠다 하면 이제 오토 컴파일을 체크를 하게 되면 컴파일러 부분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버전이 명시가 됩니다. 예를 들면 5.17 버전을 사용하면 이처럼 활용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형 버전도 똑같이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단순하게 8.0 버전으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버전마다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고 어떤 문법이 살짝 달라지긴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바이트가 스트링으로 형변환이 되던가, 아니면 되던 게 버전 업데이트가 되면서 안 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고, 이런 조금의 차이점은 있고, 가장 큰 차이점은 있지만 큰 틀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디를 작성을 할 때는 어떤 스마트 계약인지를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컨트랙트 이름은 파일명과 같이 테스트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왜 파일명과 같이 했냐면 예를 들어서 다른 나중에 보여주게 되겠지만 투와 같이 컨트랙트가 한 개 있다고 하면 테스트 1에서 테스트 2가 필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파일명과 바로 동일하게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가독성, 명시성으로 인해서 파일명과 컨트랙트 이름을 동일시하게 작성을 하는 편입니다. 솔리디티는 활용할 수 있는 변수 전원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유인트, 그리고 스트링, 그리고 바이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내가 생각이 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디티에서 기본적으로 소수점 0.45 이러한 값이 활용이 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양수값, 정수값이 되어야 되고요. 만약에 10-3이라는 이러한 3-10을 통해 가지고 결과값이 -7이 되는 이러한 함수가 있다면,
이런 처리를 해주는 함수가 있다면 이 3-10의 값은 -7이 아니라 0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솔리디티에서는 음수값을 활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양수값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할 때 대표적으로 캐릭터의 등급 부분에 스트링 값을 활용을 하였는데 이 외에는 대부분 숫자로 코드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링은 그렇게 활용이 되지 않고요.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하게 스트링은 모두도 알다시피 테스트가 스트링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에러가 뜨는 이유는 솔리디티에는 무조건적인 세미콜론이 끝에 머리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트 값을 활용을 할 때도 6 이런 식으로 세미콜론을 적어 주어야 오류가 사라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바이트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이 될 때는 뭐 캣값 부분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어셈블리를 통해 가지고 오피코드에 접근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뭐 프록시를 구성을 하거나 이럴 때 사용이 되지만 이러한 부분을 제외를 하면 사실상 바이트 코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알아둬야 될 점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변수는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 그냥 스트링 값 하나, 그냥 정수값 하나 또한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제 솔리디티 변수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변수가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변수인지를 선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아무런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이 변수는 인터널이라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인터널은 어떤 특성이냐?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만들어 놓은 테스트 컨트랙트를 불러와 가지고 상속되는 구조를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떠한 구조라면 테스트 1에서 테스트 2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구조가 됩니다. 그렇게 예를 들었을 때 일단 한번 그냥 빠르게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2에 num이라는 변수가 이동해 있으면 이 변수가 인터널로 선언이 되어 있으면 테스트 1에서는 상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처럼 간단하게 테스트 2에 있는 변수에 접근을 하여 테스트 1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널 이외에도 변수에는 또 퍼블릭 그리고 프라이빗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반대로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활용이 불가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프라이빗이라고 선언된 변수는 이 오로지 테스트 2 안에 있는 컨트랙트 안에서만 활용이 가능한 변수고, 인터널이라고 선언된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컨트랙트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고 이 외에도 이 테스트 2를 상속하고 있는 다른 컨트랙트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변수라는 것을 선언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데 이번 현재에서는 빠르게 보여드릴 수는 없고, 퍼블릭 또한 인터널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 오늘에선 다루지 않겠지만 이 테스트 2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형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러한 구조가 있을 때
이렇게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구조를 띄웠을 때 인터널 같은 함수에는 이것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변수인데 이거를 함수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바로 선택을 뱉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걸 볼 수 있죠.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인터널로 따오면 똑같이 에러를 발생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신기한 점은 변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블릭, 프라이빗,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고 함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와 같이 제약을 걸 수가 있는데 함수는 위에 세 가지에다가 external이라는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external 타입 같은 경우에도 이걸 어떻게 좀 더 편하게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이 컨트랙트 내에서만 오로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타입이라는 거고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이 컨트랙트 이외에 다른 컨트랙트에서 뭐 주소값을 따와서 사용하던가 아니면 상속을 해서 사용을 하던가 이러한 부분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다 이런 타입이 되겠고 인터널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고 이 외에도 이 상속을 띄고 있는 구조에서도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런 타입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일반적인 변수에는 없고 함수 선언문에만 있는 external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에서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따로 이렇게 주소값을 받아서 활용을 할 때에는 주소값을 받아서 활용이 가능한 함수라는 걸 명시하는 그런 타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설명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또 다뤄볼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앞서간 것 같은데 일단은 간단하게 프라이빗을 선언을 하고 같은 경우에는 3 이렇게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변수는 이렇게 int 타입과 string 타입이 있고 이 외에도 어디까지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제약을 걸어줄 수 있는 private, internal, public, external 이렇게 네 가지까지도 추가적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이 컨택트 하나만을 통해서 다뤄볼 것이기 때문에 다른 추가적인 그런 타입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다루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이 외에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매핑 값을 통해 가지고 어드레스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매핑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데 어드레스가 만약에 A라면 제가 어떤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 A라는 주소에 3이라는 값을 누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B라는 주소에 B라는 값을 누적을 시킬 수 있고 다시 A라는 값을 5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제 매핑이고요. 이거는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굳이 이렇게 값 하나로 할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int 배열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드레스 배열에 이 부분은 되지 않네요. 사실 어드레스에 이렇게 값을 할당할 수도 있고 int 값이 아니라 스트링 아니면 똑같이 어드레스가 할당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이제 안에다가 내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될 거는 A 주소값에 B가 연결되어 있고 이 주소값에는 3이 저장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값의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 형태가
매핑입니다. 바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냐면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스트링 값으로 받아보고요. 값을 통해서 add1이라는 함수를 두고요. 두 번째는 add2라는 함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add1에서는 맵 값에 1의 값에 1이라는 값을 저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맵 2의 값에 2라는 값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쥐값 주소를 연결을 해놨고 바로 배포를 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수 있는 값을, 볼 수 있는 변수를 생각을 해주지 않았네요. 현재로서는 이 맵 1이라는 매핑 값에는 아무런 값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add1을 실행시켜서 매핑 int 값 1에는 1이라는 스트링 값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주게 되면 아이고 1이 되어 있네요. 2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로 테스트 해보면 1이라는 값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add1을 하고 현재는 없지만 그리고 add를 하였기 때문에 1번 값에는 1이 할당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이 add1 view2라는 함수에서는 아무런 값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dd1 view2에서는 매핑 값에서 2번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값이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똑같이 add2를 시켜가지고 이 매핑 값 2번 값에 값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그러면 2가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하나의 매핑 값이고 주로 매핑 값이라고 부르고 이 매핑 값을 통해 가지고 뭐 토큰에 대한 어프로브든가 아니면 뭐 토큰 밸런스 부분 이러한 부분이 모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아직은 좀 이따 다뤄볼 거지만 ERC20이나 KIP7 토큰에서 해당 계정이 얼마만큼의 토큰을 가지고 있냐 이러한 데이터가 매핑 값으로 밸런스 이런 변수를 통해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것을 조금 이따가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매핑 값이 있고 외에도 인업이라고 히어로 그다음에 하우스 이런 게 넣어주고 네, 이런 구조체 값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에러가 떴는데 이 타입은 사실 별로 사용을 하지가 않아가지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이넘이라는 타입도 가지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어가지고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컬 스테이터스 디어스비가 선언하는 건 맞았는데 변수명이 중복되어서 발생하는 어려운데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이 인원 타입은 사실 그렇게 정말 많이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타입이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떠한 값에 데이터를 넣을 때는 나는 반드시 히어로, 하우스 뭐 이런 호진 이 값 한에서 넣어야 된다. 이러면 뭐
데이터를 넣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거는 이 이넘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따 지금 현재 구조체를 다루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핑 다음으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은 매핑 다음대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은 스트럭처라는 방법입니다. 이 스트럭처는 말 그대로 구조체를 의미를 하고 있고요.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 가지고 게임 컨트랙트에서 하나의 캐릭터의 이름 아니면 레벨업 값 아니면 태어난 시기 이러한 값들을 하나의 스트럭처라는 곳에 저장을 하면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NFT를 만들어 가지고 그 NFT에 어떤 정보를 담는다고 했을 때 간단하게 작성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매핑 값으로 스트럭처를 연결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게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된다면 1회 값에는 어떠한 새로운 NFT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2의 값에는 두 번째 새로운 NFT에 대한 데이터,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담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NFT에 대한 데이터는 이 컨트랙터에서 보관하지 않고 메타데이터라는 공간에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작성하여 활용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NFT에 대한 정보값을 사실 굳이 게임 시스템에서 활용을 하는 거 아닌 이상은 보통 이렇게 담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그래가지고 스트럭처에다가 이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FT라는 매핑 값에 1번 값에다가 이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헷갈리는데 스트럭처 값에다가 어디고 버스 타임은 나우 값이고 이 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거 틀렸다고 뜰 겁니다. 이게 틀렸다고 뜨는 이유는 0.8.0에서는 나우가 사용이 안되고 블록 타임 스탬프를 블록 타임 스탬프를 사용을 할 거요. 이미 인트 값이네요. 이렇게 add NFT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넘을 왜 사용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또한 데이터를 그냥 단순히 1로 넣는다면 똑같이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 타입이 이넘이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이넘 값을 반드시 이넘 안에 있는 값에서 넣어주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웃긴 타입인데 이런 방식이 있고요. 이넘 타입을
반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게 값이 2죠. 타입 에러가 뜹니다. 왜냐면 저희는 인원 타입이 인트 타입이 아니라 인원 타입을 반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러가 뜨고요. 이 부분은 단순하게 변환해주면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인원 타입을 반환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타입은 정말 활용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는 방법입니다. 일단 현재 값은 모두 0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인원 타입인데 왜 인트 타입으로 나오는지, 네, 일단 그 부분이 첫 번째로 좀 신기한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myNFT에 대한 매핑 값으로 하나의 스트럭처 구조를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서 네임 같은 경우에는 int 1 값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burst time 같은 경우에는 블록 타임 스탬프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블록 타임 스탬프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트랜잭션이 일어났을 때 그 현재 그 시간을 바로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넘 타입으로는 히어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0이죠. 왜 0이냐면 이넘 타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값은 0, 두 번째 값은 1, 세 번째 값은 2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어로를 넣어주었기 때문에 0의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우스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0의 값이죠. 왜냐면 1번째에 대한 매핑 값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 값인 0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1번째 매핑 값을 만들어주고 보면 1, 1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우스로 설정을 해주었기 때문이죠. 잘 사용되는 방법은 아니고 사실 그냥 단순히 오타적인 부분이나 이런 좀 실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활용이 되는 것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솔리디를 활용하는 모든 방법 중 이게 거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언어는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거의 이 정도만 활용을 해서 좀 능숙하게 작성이 가능하다면 프로덕트에 투입이 되어가지고 유연하게 작성이 가능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점은 이제 private, internal, external, public 이쪽 부분인데 아직 두서없이 좀 영상을 촬영하는 거라서 이 부분을 좀 원활하게 설명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후에 또 시간이 될 때 그때 좀 다시 좀 구성을 하여서 설명을 해볼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솔리디 변수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 그 다음으로는 바로 이제 토큰을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토큰을 한 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핑 값을 통해 가지고 어드레스에 밸런스 이렇게 하면 끝이겠죠. 왜냐면 이 A라는 사용자에게 그냥 어떤 함수를 구성을 하여 가지고 A라는 사용자는 어떤 값 몇 개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B라는 사용자는 몇 개를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ERC20이나 KIP7과 같이 똑같은 토큰의 형태를 띈다는 것을 굉장히 단순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매핑값 하나 놓고 그냥 이거 토큰입니다, 이거 토큰입니다 사람들이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컨트랙트를 활용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기본적인 이런 그 규격이라고 하죠. 규격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표준화된 규격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ERC20, KIB7과 같은 표준화된 규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규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 구글에 가셔가지고 KIB7 터부 검색을 하시거나 뭐 ERC20 터부 아니면 네, 바로 뜨네요. 오픈제플린에 이제 있는 ERC20에 대한 이 부분의 코드를 참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기한 점은 이게 만약에 이 코드를 참고를 하여 작성을 하였지만 여기서 이제 어떠한 함수를 빼먹었다. 그러면 또 이게 ERC20 토큰이라고 인식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는 뭐 모든 부분을 빼오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KIB7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에서 클레이튼으로 들어가지고요. 레파지토리를 들어가서 올드를 검색을 해주게 되면 이전과 똑같이 사용하던 KIB7 토큰에 대한 규격이 있습니다. 이게 일주일 전까지는 이게 올드가 아니라 그냥 완전 클레이튼 컨트랙트로 해가지고 KIB7을 사용을 했었는데 언제부터 클레이튼이 ERC20으로 전향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KIB라고 적혀 있는데 그새 또 바꿔놨네요. 이게 오픈지플린 걸 그대로 따와서 적어놨었는데 그새 또 바꿨다는 걸. 네, 그럼 이 부분을 활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라 네, 오픈지플린 거 그대로 따왔죠. 적혀 있는 게 있을 텐데. 찾고 있는 게 있는데 정상적으로 보이지가 않네요. 몇 가지 함수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냥 말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KIB7 토큰이나 ERC20 토큰이나 똑같은 규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트랜스퍼라든가 뭐 얼라우넌스 이런 대표적인 함수들이 그 컨트랙트 내에 구성이 되어 있어야 이제 이더스캔이나 클레이스코프에서 봤을 때 이게 토큰으로 인식이 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토큰 컨트랙트에 들어가서 위믹스 토큰 같은 경우에는 컨트랙트 주소를 따와서 검색을 해보게 되면 토큰이라고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토큰이라고 뜨냐면 토큰에 대한 그 기본 규격을 만족을 하였기 때문에 토큰이라고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이 컨트랙트 부분을 봤을 때 보게 되면 이처럼 ERC20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따와서 토탈 서플라이, 뭐 밸런스 오브 아니면 트랜스퍼, 얼러너스 이런 기본 규격에 필요한 함수들을 구성을 하였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 규격을 따르고 있어야
이런 스코프 같은 부분에서 토큰이라고 구성이 되고요. 만약에 이런 기본 규격을 따르고 있지 않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단순하게 제가 아까 방금 배포하였던 이 컨택트 주소를 보게 되면 토큰이라고 뜨지가 않죠. 왜냐하면 저는 기본 규격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토큰이라고 뜨고 있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이러한 부분까지는 그래가지고 토큰을 어떻게 생성을 하냐, 이 부분은 그냥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ERC20이나 ERC71, KIB7, KIB37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트랜스퍼, 얼로너스 그리고 트랜스프롬 이 세 가지 함수입니다. 트랜스퍼는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해가지고 내가 누군가한테 토큰을 전송해준다, 그러한 함수가 되겠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오너는 메시지 좀 센더다 이렇게 작성이 되었고, 이제 오너가 누군가에게 어마운트만큼 토큰을 전송한다, 이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메시지 센더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렇게 사용이 되지가 않고, 보통은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이유는 라이브러리라는 부분을 참고를 하였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텍스트나 utils. 네, 이 부분 있죠? 똑같이 메시지 센더를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한테 토큰을 준다, 그러한 행위를 할 때 트랜스퍼를 사용해서 그 함수를 실행시키는 주체가 메시지 센더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토큰을 준다 라는 함수가 되고요. 이 어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함수입니다. 어프로브는 쉽게 말해서 A와 B라는 사용자 사이에 하나의 공동 지갑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사용자가 1000만 원이 있는데 나는 B에게는 100만 원만 쓰고 싶어, 그런 금액을 설정하는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프로브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 실질적으로 돈은 아직 빠져나가지 않고 A라는 사용자가 B라는 사용자에게 딱 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즉 한도 자체를 100만 원을 걸어 두었다 라는 그런 설정을 해줄 수 있는 함수이고요. 이 어프로브를 직접적으로 따라가게 된다면 직접적으로 따라가게 된다면 이런 얼로너스 상태에 대한 매핑 값을 갱신을 해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너가 A고 B가 스펜더니까 A가 B한테 어마운트만큼 허용량을 정해 주었다 라는 그런 함수가 되게 됩니다. 이게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대표적으로 트랜스퍼 프롬이라는 함수에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트랜스퍼 프롬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퍼를 이제 from to amount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이 from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트랜스퍼와 다르게 어드레스 값 자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와 B 사이에서 C라는 사용자가 그냥 주소값을 A랑 B 넣고 어마운트 값을 해가지고 쓸 수도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프로브를 통해서 어떠한 금액을 설정해주지 않으면 이 트랜스퍼 프롬 자체에서 에러를 발생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 만약에 A가 B한테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설정을 해놨으면 누가 자신이 설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이제 C라는 사용자가 A와 B의 그 거래를 유도를 해도 그냥 바로 사용이 되게 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 함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spend allowance라는 함수를 타고 들어가게 되면 spend allowance는 이런 if문이나 require문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이제 바로 어프로브를 타는 것을 활용할 수가 있죠. 어프로브를 타가지고 이제 그 A와 B한테 설정해둔 금액에 대한 그 자산을 변경시켜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토큰의 전부이고요. 이외에 뭐 세이프 트랜스퍼나 뭐 세이프 민트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뭐 체크온 캐비치 리시브드 이런 함수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그냥 7 토큰에서는 approve, transfer from 이 세 가지 함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increase allowance나 decrease allowance 같은 경우에는 KIP치를 클레이튼에서 없던 함수였고 ERC 20 토큰에서만 존재하는 함수였는데, 이 두 함수는 어떤 역할을 하냐? 실질적으로 A가 B한테 설정해둔 그 어프로브에 대한 금액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프로브 함수 같은 경우에는 A가 B한테 100만 원을 한다고 했을 때 A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50만 원을 줄이고 싶다면 A가 B한테 50만 원을 할당해 줬다라는 라는 방식으로 함수를 실행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운이 없어가지고 A가 B한테 100만 원을 할당해 놨는데 거래가 이루어져가지고 100만 원이 없어지고 A가 B한테 50만 원을 받기게 된다면 A는 B한테 원치 않게 150만 원이라는 금액을 설정을 해두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increase allowance나 decrease allowance를 통한다면 100만 원이라는 금액에서 50만 원을 줄여주면 되는 방식으로 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해당 함수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랜스퍼 프로브나 뭐 allowance나 이러한 부분은 직접적으로 코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접 한번 코드를 뜯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메시지 샌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 샌더라는 값도 이제 뭐 상속을 해서 사용을 하냐, 아니면 이제 주소값을 받아서 사용을 하냐에 따라서 또 어드레스가 달라지긴 하는데, 현재에서는 이 하나의 컨트랙트에서만 다룰 것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정에 연결해 놓은 계좌에 대한 어드레스 값은 이처럼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get 메시지 센터를 실행을 시키면 똑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메시지 샌더는 이 트랜잭션을 실행시킨 사용자에 대한 계정 주소값을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다루지 않았던 부분은 두 번째로는 required 문이 있겠네요. required 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솔리티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revert, require, assert였나요? 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예외 처리를, 세 가지에 대한 조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뭐 assert나 revert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용이 되지가 않고 대표적으로 require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require 테스트를 해가지고 하나의 인정값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quired 해가지고 인덱스가 3이 아닐 때만 트랜잭션이 발생이 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quired는 뭐냐? 이 안에 있는 적혀있는 이 조건이 true일 때만 그 뒤에 있는 함수까지 실행이 되는 그런 에러 처리 방법, 그런 것을 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인덱스로 0이 넣게 되면 이 인덱스라는 값은 0으로 잡히게 되니까 이 인덱스는 3이 아니니까 무사히 통과가 되겠죠. 트랜잭션이 무사히 일어났던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이라는 값을 넣게 된다면 바로 require error, 제가 작성한 required error, 에러 문구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강제로 트랜잭션을 보내보았지만 이렇게 트랜잭션 실패가 나왔다고 뜨게 되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require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뭐 decrease allowance 부분이라는 require는 부분을 초과해가지고 현재 A와 B 사용자에 대한 A가 B한테 설정해둔 금액이 뭐 100만 원, 이 현재 100만 원이 이 A라는 사용자가 빼고 싶은 금액, 즉 뭐 100만 원에서 50만 원을 뺐을 때 이 100만 원이 50만 원보다 크냐 이거를 확인하고 있고요. 만약에 100만 원인데 뭐 150만 원을 빼고 싶다는 그런 금액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 리퀘어 문을 통과하지 못해 가지고 트랜잭션이 실패를 하게 되겠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리퀘어 문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보통 함수를 선언했을 때 인터널 타입을 설정하게 된다면 함수명 앞에는 이 짝대기를 한 개 추가를 해줘서 작성을 해주게 되고요. 이 인터널 함수 같은 경우는 특이한 거는 독점 이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현재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으로 선언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함수를 한 개 대충 적어놓고 이렇게 함수를 한 개 선언을 해서 이를 배포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뭐 아까 방금 이상하게 작성한 함수가 보이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인터널로 작성된 함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함수를 통해서만 호출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호출이 되어야지만 사용이 가능한 함수가 인터널로 선언된 함수입니다. 네, 사실 기본적인 건 웬만하면 다른 것 같고, 반면에, 네, 이거 한 가지만 더 다루고 가자면, 반면에, 익스터널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는 호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인터널과 익스터널은 이런 차이가 있고, 뭐 이게 헷갈리시다면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먼저 이해를 하고 인터널과 익스터널을 비교하면서 이해하는 게 좀 더 빠르게 습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이 정도까지 알아보았고 후에 또 시간이 된다면 또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또 영상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